시간 안내, 오디오 등 안내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저희 오늘 인사이트 B&A 교육 진행할 텐데요. 인사이트 BN 저희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B&A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라는 제품 안에는 임팩트 팩터로 많이 알고 계시는 JCR 그리고 HCP라고 상위 1% 논문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있는 ESI도 사실 하위군에 이제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육을 진행할 B&A에서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JCR의 임팩트 팩터, ESI의 HCP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이 SCI를 저희가 최초로 저희 자사 설립하신 유진 가필드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임팩트 팩터를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도 저희 에디토리얼 팀이 선정을 하고 이 에디토리얼 팀의 등재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뭐 연구 분야에 따라 SCI, SSCI, AHCI로 나뉘어서 등재가 되고요. 뭐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라든지 북 형태, 이제 도서 형태에 따라서도 문서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굉장히 엄격한 선정 절차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SCI급 데이터를 정확하게 완전히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웹 오브 사이언스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인사이트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정확한 SCI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뭐 SCI급 연구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우수한 연구의 기준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업적 평가하시거나 채용이나 연구비 지원 시에도 많이 활용하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SCI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선정 절차, 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히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피인용 영향력으로 좀 우수한 연구들에 좀 더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상위 연구 HCP, 이 SCI, SSCI 이 두 가지에 등재된 저널의 논문들 중에서 상위 1%,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저희가 HCP라고 따로 선정을 하고 그 원래 데이터는 ESI라는 별도의 플랫폼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인사이트에서도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분석 제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HC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피인용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일부 연구자분들을 저희가 HCR이라고 해서 매년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SCI급 연구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인용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점점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인사이트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도 점점 더 이 피인용 영향력, 질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2040년까지 2%로 올리겠다. 그리고 이 HCP를 많이 보유한 연구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연구자 HCR을 2040년까지 100명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신경 써야 되는 단계가 됐고 이런 분석들을 좀 도와드릴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인사이트고요. 혹시 HCR 그 명단 매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모두 다 소리가 좀 작다고 하셔서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HCR 리스트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다른 좀 더 최근의 예로는 BK 4단계에서도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한국의 SCI 논문 피인용 수를 17년도 13위에서 27년도 10년 뒤에 10위까지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논문만 이제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피인용 영향력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분석과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예, 좀 더 SCI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건 인사이트이니까 이런 고도화되는 분석 요구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업데이트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오늘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뭐 분석 패널이 생긴 것도 좀 달라졌고 뭐죠 UI 자체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뉴인 인사이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었는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달 뭐 최소 매달 한 두 번 이상 정도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업데이트된 사항들 함께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마이 오거니제이션이라는 모듈을 추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내부에서 학과별로 데이터 이미 이제 구축하고 계시면 그 데이터 인사이트로 올려서 학과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액세스 데이터 범위를 좀 넓혔고 그 출판사들의 명칭을 좀 더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0년도 앞으로 업데이트들도 많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리포트라고 뭐 기관명만 입력하면은 기본적인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리포트들이 좀 더 보기 쉽게, 보기 편하고 예쁘게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 시스템 리포트는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가장 좋아하실 소식일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개발하는데 많은 염원이었는데 이게 어서 포지션 필터와 인디케이터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4월 30일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 현재 예정은 4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4월 30일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어서 포지션 필터와 인디케이터가 추가가 되면 퍼스트 오서, 라스트 오서, 커리스펀딩 오서들의 논문을 따로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 기관에서 제1저자로 참여할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계속해서 저희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계속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뉴 인사이트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좀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인사이트 아직 접속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사인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혹시 로그인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조금 대기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제가 볼 수 있는 거에는 아직 말씀 없으셔서 그럼 모두 다 로그인 되신 상태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데이트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인사이트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분석 저기 패널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New in Insight라는 게 있습니다. 네, New in Insight 클릭을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인사이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날짜별로 모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미 두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3월 달에는 세 번, 2월 달에도 세 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려면은 이 플러스 모양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닫으려면은 다시 재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클릭해서 보시면
리서처 리포트라는 시스템 리포트가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라는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월 9일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4월 9일 업데이트는 지금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그 그래프 종류와 이 주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JCR 연도 관련해서는 JCR은 97년부터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18년도 JCR 데이터죠. 그래서 JCR 데이터가 있는 기간에 한해서만 임팩트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사실 그 전에는 임팩트 팩터가 있지 않는, 막 97년 전에 뭐 1980년도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좀 데이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값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 JCR 데이터가 있는 기간에 한해서 전월 분석, 임팩트 팩터 같은 것들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기간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가서 보면, 3월 26일 가서 보시면 데이터셋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매달 최소한 한 번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그 매달 말에 한 번씩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한 달에 한 번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쭉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 업데이트 페이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데이터셋 업데이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월 26일 업데이트에서 데이터셋 업데이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사이트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2월 29일, 2월 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업데이트된 그 데이터셋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스케줄 for year 2020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1월 달에 1월 3일 날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적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6일 날 아까 업데이트가 있었죠. 3월 26일 날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2월 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좀 안 좋죠.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갭을 주고 격차를 두고 인사이트에서는 이 특정 시점의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한 달 동안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 업데이트가 예정된 거는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에 업데이트가 될 데이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3월 31일자 데이터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업데이트 시점에서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분석을 하셔야 될 때 내가 이 업데이트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은 고정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웹 오브 사이언스와는 약 한 달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뉴 인 인사이트 클릭하셔서 데이터셋 업데이트 클릭하시면 이 스케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분석 모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로 가게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익스플로어 인사이트 데이터 이거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단위를 6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연구자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연구자 엔티티로 들어가셔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익스플로어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좀 간단하게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석이 여기 아래에 있는 시스템 리포트예요. 여기에는 조건을 일일이 넣지 않아도 분석을 내가 디자인하지 않아도 인사이트에서 가능한 분석들을 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컬티 리포트랑 디파트먼트 리포트는 어차피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마이오거니제이션이라는 기능이 지난해에 추가가 되었는데
이 기능을 추가하신 기관에 한해서만 이 레포트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리포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이 두 가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를 먼저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시스템 리포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거니제이션 리포트 아래에 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사이트 시스템 리포트에서 그 하단에 오거니제이션 리포트 그리고 거기에 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진행할 때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가 제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좀 느려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혹시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마우스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는 시스템 리포트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원하는 기관을 입력만 하면은 바로 기본 분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납니다. 저희 한번 스탠포드 대학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선택 안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스탠포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이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지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같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 이렇게 하면 꼭 하단에 나타난 이 선택창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검색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관명만 입력하시면 기본적으로 연구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여기 시스템 리포트에서 바로 연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시스템 리포트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죠. 그냥 정해진 기간 딱 한 기간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ESCI를 포함할지 안 할지 이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SCI급 세 가지 에디션의 저널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SCI급 후보군이라고 보고 있는 저희 ESCI라는 저널 데이터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널 데이터 중에서 ESCI를 포함을 하실 거면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외한 상태로 분석하고 싶으시면은 아까처럼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태그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페이지에서 굉장히 길게 쭉 나열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리서치 퍼포먼스, 콜래보레이션, 그리고 모스트 사이티드 다큐먼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잠깐 설명만 좀 설명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버뷰예요. 여기는 GIPP라는 리서치 에어리아로 그 다큐먼트들을 분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GIPP 리서치 에어리아는 6개 큰 대분류로 저희가 보고 있는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프리클리니컬 헬스 이 분야에서 34%의 논문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이 5년 동안 36,000건 정도 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이 라이프 사이언스 28%, 그리고 피지컬 사이언스에서 16%,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에서 12%, 그리고 인문학 분야, 아츠 앤 휴머니티에서도 한 2% 정도 나오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큰 6개에 불과하는 굉장히 큰 연구 분야로 볼 수 있는 게 이 GIPP 리서치 에어리아라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아무래도 가장 익숙하실 웹 오브 사이언스 한 250개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세분화된 그런 연구 분야로 봤을 때는 온콜로지, 뉴로사이언스 이렇게 세부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논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이 어떤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가를 좀 바로 손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티비티는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논문량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2018년도에 한 16,000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출판 연도가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피인용 수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인용 수 그래프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 퍼 이어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야 조금 더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로 설명 안 드리고 이 그림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라는 거는 이 카테고리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라는 연구 분야, 뭐 B라는 연구 분야, 각 연구 분야별로 세계 평균의 P인용이 있죠. 그거를 세계 평균을 1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은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균을 1로 놨을 때 스탠포드 대학은 한 2.52의 CNCI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이 세계 평균 대비 1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높은 피인용 영향력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나온 논문의 평균이 한 1 정도 되는데 2019년 연도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스탠포드는 계속해서 2배가 넘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피인용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대적인 피인용 영향력 지수가 CNCI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USA가 있죠.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소속이죠. 미국에 소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그렇다면 소재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은 어떤가라고 보면은 세계 평균 1 대비해서 약 1.27배, 약 1.3배 정도의 피인용 영향력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관,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이 CNCI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CNCI라는 지수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임팩트 팩터를 25%일 단위로 나누어서 보는 게 쿼타일이고 상위 25%를 Q1이라고 부르고 상위 25에서 50%는 Q2라고 부르죠. 이런 임팩트 팩터가 높은 25%, 상위 25% 저널에 거의 대부분이 실리고 있구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그래서 논문 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Q4에는 사실상 굉장히 적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고 Q4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우스 오버 한번 해서 보실게요. 이거 레이더 차트로 그리게 된 건데요. 이게 Q1 저널에 스탠포드에서 나오는 그 논문 중에서 Q1 저널에 한 70% 정도가 실리고 있어요.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상위 25%에 Q2에 한 20%, 그리고 Q4에 실리고 있는 거는 한 3% 정도 되더라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관명만 넣으면 이런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렸던 CNCI, 세계 평균을 1로 놨을 때 그 기관의 CNCI를 보면 상대적인 피인용 영향력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GIPP라고 아까 6개 큰 대분야로 나누었을 때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약 2.75, 그리고 클리니컬, 프리클리니컬에서 2.7, 세계 평균 대비 2.7배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피인용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분야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CNCI라는 개념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세계 평균 대비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관과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이제 그 레퓨테이션 서베이 내용인데, 저희가 US 랭킹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 레퓨테이션 서베이 정보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아까 여기 상단에 콜래보레이션도 있었어요. 콜래보레이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 콜래보레이션 탭으로 이미 넘어갔고요. 콜래보레이션 탭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진하게 돼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과 굉장히 많은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랑은 한 5천 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이랑은 한 2천 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국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논문에 미국에 소재한 스탠포드 대학과 중국에 소재한 다른 나라 기관이 같이 공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국제 협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나라가 같이 이제 공저를 한 것들을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도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는 43%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고 이제 여기 베이스라인에서 보시면 미국의 평균은 한 34%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베이스라인 세계 평균적으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은 한 21.97, 한 22%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은 한 43%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데이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별로 각 지역을 이제 가로축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소재한 기관들과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온콜로지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가장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는 피직스, 파티클스 앤 필즈 이런 분야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혹시 이 데이터를 더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 아래에 있는 뷰 데이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근거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뷰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있던 그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을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10개만 나타나게 한 건데, 그거 10개 이외에도 좀 다른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포트에서는 확인을 하시다가 좀 더 그 근거 데이터와 뭐 방법론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어디서든지 뷰 데이터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래보레이션 진행을 하고 있었죠. 콜래보레이션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콜래보레이션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과 이건 그냥 콜래보레이션이죠. 국제 협력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콜래보레이팅 인스티튜션, 이것도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아니니까 미국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구나. 여기 투 모어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는 5개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콜래보레이션 그거를 뭐 그림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퓨테이션 서베이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most cited document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ost cited document 넘어가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출판한 논문 중에서 피인용 수가 가장 높은 논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인용 수 때문에 이 논문이 가장 많이 피인용이 됐다라는 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도 역시 더 풀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면은 뷰 데이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시스템 리포트는 뭐 읽는 방법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멈추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그 첫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이트 클릭하시면 첫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리서처 리포트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누르시면은 아까는 기관의 연구 성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기관명만 입력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리서처 리포트는 한 사람 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서치 아이디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키드 아이디가 있는 분들, 그리고 리서처 아이디, 퍼블론 아이디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디가 있는 분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이분들의 H인덱스는 얼마나 되는 건지, 다큐멘트 얼마나 많은 논문을 출판했는지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콜래보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자분이 많이 인터내셔널 국제 협력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연세대나 카이스트와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연구자분이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스템 리포트에서는 각 모듈로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그 분석 단위 입력만 하시면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할 어널리시스 그 모듈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스템 리포트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모듈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간단하게 먼저 좀 리서치 에어리아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에어리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셋은 인사이트 데이터셋이 기본이에요.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CI 저널은 빼겠다. SCI 후보군은 빼겠다라고 하면은 선택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외한 상태로 이번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리서치 에어리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엔터티 타입은 리서치 에어리아로 되어 있고 나중에 다른 엔터티 타입으로 옮기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데이터를 1980년도 데이터부터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분석에 내가 활용을 할 거는 뭐 최근 10년이다. 저는 2019로 아까 좀 수정을 해놔서 그런데 아마 이게 원래는 20년일 겁니다. 그래서 좀 연도를 최근 한 11년으로 한번 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으로 할게요. 2020년 데이터는 아직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까지만 연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2019년까지만 데이터를 한번 초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리서치 에어리아로 들어왔으면 이거를 분석할 연구 분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키마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걸 필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필터에 스키마가 있게 되고 스키마 왼쪽에 이렇게 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뭔가 선택한 값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제가 아까 뭘 좀 적용을 해놔가지고 클리어 필터 다시 한 번만 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거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점이 있는 거는 여기 스키마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필터가 걸려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옆에 세모 모양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 스키마 옆에 이 세모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 하단에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연구 분야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연구 분야가 이제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 바로 하단에 보면은 바로 하단에 보면 이 254개 리절트가 있다라고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논문 수가 다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도와 그 ESCI 선택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 좀 전 페이지에서는 좀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다른 데 필터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다르게 나타났을 텐데 지금은 다시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오른쪽에서 그래프 바로 하단에 보면 이 검색창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4개 리절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254개 리절트, 254개 연구 분야라는 세부 연구 분야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스키마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드롭다운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드롭다운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ESI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상위 1% 논문, 뭐 HCR 분들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ESI라는 연구 분야, 22개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저희가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254개가 아니라 일단 ESI 카테고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ESI 카테고리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스키마를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검색창, 아까 254개 리절트가 있다고 나왔던 것이 지금은 22개 리절트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I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22개에 불과한 연구 분야 카테고리다라는 거 차이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위 1%를 집계할 때 ESI 기준인지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 기준을 잘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 연구 분야 스키마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I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로 다시 한 번만 스키마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연구 분야는 다른 나라들에서 좀 쓰고 있는 연구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스키마로 변경하고 항상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셔야 필터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게 혹시 트렌드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여기 그래프 종류 드롭다운 선택하신 다음에 트렌드 그래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 트렌드 그래프로 바꿔주시고 트렌드 그래프로 피인용수를 보는 건 사실 감소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출판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될 분석 지수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연구 분야별로 이 매트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연구 분야는 지금 11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올 때 이때 한번 굉장히 큰 감소가 있었다라는 이런 동향을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피직스 어플라이드, 이 피직스 어플라이드도 2017년 이후로 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해야 될 때, 연구 분야별로 이럴 때 리서치 에어리아 들어오셔서 트렌드 그래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난 좀 더 보고 싶다. 5개만이 아니라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날 그 대상의 숫자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선택하는 그런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일단 하이드 숨겨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혹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이드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쇼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별로 각 분야, 연구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렬 기준은 피인용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피인용수 기준으로는 매트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분야가 가장 많은데 이거를 논문 수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논문 수,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정렬 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타임즈 사이티드로 같이 정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라는 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일단 등재가 되면은 예를 들어 저널이면 커버 투 커버입니다. 그래서 에디토리얼 그 메시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쨌든 저널에 실린 모든 게 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게 돼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는 반드시 논문만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저널 논문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필터에서 다큐먼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가는 건데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전체 문서 말고 내가 원하는 문서 타입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큐먼트 타입에서 다시 이제 드롭다운 선택하셔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티클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티클 지정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아티클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티클만 선택해서 지금 업데이트 리절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트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 뭐 케미컬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고 이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순서대로 한번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컴퓨터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니컬 일렉트로닉이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문서 타입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가장 많았는데 아티클 타입으로 제한을 했을 때는 매트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가 가장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려는 논문이 무엇인가, 정규 논문인가, 리뷰 논문인가, 아니면 프로시딩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로 대학 평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문서 타입은 이 5가지인데 아티클, 그다음에 리뷰, 그리고 프로시딩즈, 그다음에 프로시딩즈, 그리고 도서, 북, 그리고 북 챕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분석해야 될 다큐먼트 타입에 혹시 제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리뷰, 프로시딩즈, 북 챕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구독 기간이나 뭐 구독 범위에 상관이 없이 인사이트에서는 이걸 모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딩즈 북 타입까지 한번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논문 수가 늘어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렇게 프로시딩스가 들어오면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다시 1위로 올라간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별로 논문이 출판되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르니까 분석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터는 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 분야별로 거대 연구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죠. 그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 바로 오른쪽에 스레숄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스레숄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을 정할 수가 있게 돼요. 스레숄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숄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4가지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는 필드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거대 연구를 제외하시거나 포함하실 때는 어서퍼 다큐먼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대 연구에 대한 뭐 하나의 뭐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연구에 참여한 저자가 100명 이상이면은 거대 연구로 보겠다라고 정의를 한 상황이에요.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미니멈 값을 10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아까 어서퍼 다큐먼트 선택했고 거기에서 미니멈의 이 1을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값을 10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최대인 거는 5,575명이 참여한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이상이 참여한 논문을 거대 연구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100명 이상 참여한 것만 보겠다 선택해서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눌러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퍼 다큐먼트 그래서 연구자가 100명 이상인 연구 분야를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논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 아무래도 이 피직스, 그다음에 애스트로노미, 애스트로피직스 이런 분야, 피직스, 뉴클리어 이 물리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거대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콜로지나 이런 식으로 의학 분야에서 사실 논문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대 연구는 이런 물리학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숨겨놨던 트렌드 그래프를 열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등락을 계속 가긴 했지만 지금 이 첫 번째 논문이 피직스 파티클 앤 필즈는 거대 연구가 2010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연구 분야별로 거대 연구 트렌드가 어떤가라는 정보들 확인하시려면 이 스레숄드에서 어서퍼 다큐먼트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미니멈 선택하셔서 저자는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겠죠. 미니멈 값을 1로 돌려주시면은 아까 보고 있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셔야 되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리서치 에어리어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클릭하시면 이미지랑 PDF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아마 실용적으로 더 활용하시게 될 거는 이거 같아요. 여기 보고 있는 이 원천 데이터 있죠? 로 데이터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254개 다 다운 받을 건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거를 저 한번 3개만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상위 랭크 3개만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엑스포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CSV, CSV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바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열어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테이블에서 상위 3개만 똑같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 엑셀에 지금 잠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사이트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던 테이블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다 다운로드 된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CNCI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카테고리의 CNCI 값은 항상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로 데이터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필터 서머리 항상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때 로 데이터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두 기록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고 보관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사이트 데이터셋 이용을 했고 어떤 문서 타입 그리고 타임 피리어드는 어떻게 지정을 했다. 오늘 4월 22일이기 때문에 4월 22일 날 엑스포트를 한 거고 여기에 활용된 데이터는 3월 26일에 업데이트된 2월 29일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이다 라는 것들이 모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하실 때 이 부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데이터 다운로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논문은 모두 다 출판 연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트렌드 그래프로, 트렌드 데이터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코드 3으로 똑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 데이터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 가장 하단에 왼쪽 하단에 트렌드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엑스포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CSV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지금 네, 저희가 좀 전에 받았던 거는 우리가 보고 있던 대로 세 가지 행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거고 저희가 산정하고 있었던 2009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선택한 이 세 개 연구 분야의 각 시계열 데이터까지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인사이트에서 이미 많은 분석이 제공이 되지만 혹시 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나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트렌드 데이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데이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이 처리된 값들이죠. 근데 이 각 연구 분야별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논문 데이터 있죠. 이 논문 데이터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논문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논문명, 저널명, 그리고 이 저널이 어떤 연구 분야에 속하는 저널인지, 그리고 다큐먼트 타입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볼륨 이슈 정보. 그래서 이런 로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좀 대량으로 필요하실 때는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인용 수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이 각 논문별로 피인용 수가 지금 이거 5,575번의 피인용을 받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CNCI가 277.62입니다. 그러면 세계 평균 1 대비했을 때 이 논문이 받은 5,575번이라는 피인용은 세계 평균 대비 277배라는 굉장히 높은 피인용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는 논문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타일이 거의 0.1%, 0.1%보다도 높은 그 퍼센타일이 0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저널이 있었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018년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17.73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3.3, 3.03이라는 임팩트 팩터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시딩즈 페이퍼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를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NA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그 제한은 5만 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거 다운로드 10개만 받아볼까요? 10개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지금 다운로드 받았고 한번 저기 열어보면은 열어보시면 이미 다운로드 되신 분들께서는 그 UT 코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릴 때 그 고유 논문 번호를 항상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번호까지도 한 번에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웹 인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까지 데이터인데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액세션 넘버, UT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올 때 무조건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DOI가 이 논문이 부여받은 상황이면 DOI는 있을 수도 있고 있게 되고 만약에 못 받은 논문이면 DOI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펀메드 매드라인에 실린 논문이면은 펀메드 아이디, 매드라인 아이디까지도 이렇게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5만 개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널 정보, 볼륨 이슈 정보, 임팩트 팩터 그리고 똑같은 저널에서도 임팩트가 더 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 저널 단위뿐만 아니라 논문 단위에서 성과까지 한 번에 이제 보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논문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다른 모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한번 케미스트리 피지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케미스트리 피지컬인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리포커스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포커스 기능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저널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한번 프리뷰 눌러보도록 할까요? 케미스트리 피지컬 클릭했고 리포커스 기능이 나타났는데 저희 저널에서 프리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눌러보게 되면은 저 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피인용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관심 대상 중에서 좀 더 하위에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케미스트리 피지컬 분야의 저널이 궁금하면 저널하고 리포커스 눌러주면 되고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궁금하면 오거니제이션, 연구자가 궁금하면 피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저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포커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커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엔터티 타입이 저널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포커스는 좀 더 그 필터 기능을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그 리서치 에어리아 선택했었죠. 케미스트리, 피지컬 선택했었고, 그리고 그 모듈에서 이 다큐먼트 타입에 대한 필터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약간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전월 모듈로 들어와서 이 필터를 똑같이 다 지정을 하면은 지금 페이지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리포커스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리포커스 기능이 또 나타나게 되죠. 여기 수고한 사람, 게재한 사람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people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리포커스는 분석 단위를 깊이 있게 옮겨 다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널 모듈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저널 모듈에 왔으면 아마 임팩트 팩터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알겐 팩터, 그리고 뭐 오픈 액세스 혹시 궁금하시면 오픈 액세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ISSN 번호라든지 저널 컨트리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안 나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지수를 꺼내는 거는 여기 필터 오른쪽에 네임 여기에 이제 섭리바퀴 모양이 있어요. 설정 바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지수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매니지 인디케이터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아마 지금 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디케이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왼쪽 셀렉티드 인디케이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해놨어요. 임팩트는 사이테이션 관련된 겁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사이테이션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로 들어가서 여기 하단에 저널 임팩트 팩터 애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셀프 사이테이션 제외한 임팩트 팩터 궁금하시면 그 바로 위에 임팩트 팩터 without self cite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좋은 좀 영향력 큰 저널들에서 인용을 해가면 거기에 가중치를 두는 아이겐 팩터라는 게 있죠. 이 아이겐 팩터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지수들을 클릭해서 애드 해주시면은 이 왼쪽에 점 하나씩 다 추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아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다 이미 선택을 해놓은 상태예요. ISSN도 추가를 할 거고, 저널 컨트리도 추가를 할 거고 해서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add, ISSN add, 저널 컨트리 add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도 혹시 궁금하실 수 있어서 오픈 액세스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오픈 액세스도 타입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일단 모든 오픈 액세스 종류를 한 번에 보고 싶어서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난 임팩트 팩터만 볼 건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검색창에서 임팩트 팩터 검색해 주시면 임팩트 팩터가 들어간 지수들 바로 다 확인해서 애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한 게 지금 11개일 거예요. 11개이시면 여기에서 순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ISSN을 밑으로 내리겠다. 아마 최근에 추가한 게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을 텐데 그거를 위로 이렇게 그냥 끌고 오시면 돼요. 아니면 이 숫자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저는 저널 컨트리 ISSN, 다큐먼트, 그리고 타임즈 사이티드, 저널 임팩트 팩터 이런 순으로 정렬을 해두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던 눌러주시면 완료되는 거고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인사이트는 구독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네,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아까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 나와 있었을 텐데 지금 저널 컨트리 어드밴스드 매트리얼은 독일 저널이고 ISSN이 어떻다. 이거는 미국 저널이고 뭐 한국 저널들도 있겠죠. 이렇게 국가별로 저널들도 알아볼 수 있고 임팩트 팩터가 각각 어떤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 데이터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겐 팩터, 임팩트 팩터가 없는 거는 SCI가 임팩트 팩터를 2018년도에 못 받았으면 여기 이렇게 다 NA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단에서 저는 여기서도 트렌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트렌드 그래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추가를 하면 이게 그래프의 지수로도 추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여기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 클릭해 주시면 되고, 봐주시면은 아까 저널 모듈 보시면은 저널 모듈 업데이트가 되면서 JCR 연도가 있는 데까지만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 현재 뭐 달력으로는 2019년이지만 JCR 연도, 임팩트 팩터를 받은 연도는 2018년도밖에 없어요. 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2018년도에서 데이터가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 18년도에 갑자기 없어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임팩트 팩터를 못 받은 저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저널 같은 경우, 저널 오브 매트리얼 케미스트리 A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임팩트 팩터를 처음 받은 저널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트렌드 그래프 이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널 모듈에서 이 저널 이제 각 모듈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들이 조금 달라요.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저널에 관련된 지수를 볼 수 있는 건 저널 모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업데이트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JCR 데이터가 있는 1997년 이후 데이터만 그래프에 나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잠깐 어떤 의미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80년도 데이터부터 인사이트는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선택하면 사실상 이 그래프에 1980년도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모듈에서는. 그런데 저널 데이터는 97년이 가장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97년 데이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널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임팩트 팩터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고 있는 저널이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널 모듈, 리서치 에어리어 모듈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모듈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이 어널리시스 저희가 아까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도 되고 여기 어널리시스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셔도 돼요. 저희 컨트리 데이터, 그 로케이션 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 분석입니다. 어널리시스에서 클릭하셔서 엔터티 타입을 로케이션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정부 정책 과제, 정부 과제에, 정부 정책에 그 2000, 지금 현재 기준으로 피인용 SCI급 피인용은 몇 위인데 10년 뒤에는 언제까지 올리겠다. 피인용 상위 1%의 비중을 2040년까지 2%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분석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저희 그래프 좀 잠깐 숨기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로케이션 타입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필터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 타입 클릭해 주시면 컨트리, 리전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컨트리 그룹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컨트리 그룹을 만약에 선택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업데이트 리절트 하게 되면 뭐 EU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국가 연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국가 분석할 때 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분석하려는 단위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처음이랑 똑같이 컨트리만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 11년 기간 동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SCI 그 세 가지는 저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저기 다큐먼트 타입을 아티클하고 제가 리뷰로만 일단 좀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I를 선택하지 않았죠. 여기 상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 데이터 선택하고 ESCI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다큐먼트 타입을 아티클 리뷰로 한정을 해주면 SCI 그 세 가지, SCI, SSCI, AHCI에 실린 아티클과 리뷰만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CI급 논문을 봤을 때 아티클하고 리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피해용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14위예요. 아까 막 기간이 좀 달라서 순위는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피해용수 기준으로는 14위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기준으로 한번 정렬해 볼까요? 그러면 한국이 순위가 1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양으로 했을 때의 순위보다 피인형으로 했을 때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세계 평균 그 CNCI 세계 평균을 1로 봤을 때 세계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 미만의 그 피인형 영향력을 기록을 하고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 1.18을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1.32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 영향력 측면으로 관점이 올라가고 있는 데는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비롯이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수,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피인용수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피인용 상위 1%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중을 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여기에서 지수를 꺼내오면 됩니다. 여기서 컨피규어 인디케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라우즈 인디케이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이용하실 때는 그냥 바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덕티비티는 논문 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탠포드 대학은 거의 Q1 저널에 70%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각 국가별로 혹시 보고 싶으면 이거 추가해 주시면 돼요. Q1에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는지 Q1 저널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아까 254개였죠. 그거를 기준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 좀 더 넓은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 상위 10%가 궁금하시면 그 비중이 궁금하시면 요거 두 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탑 1%, 탑 10%. 이건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기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저희가 HCR을 선정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HCP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HCP는 ESI라는 연구 분야, 아까 22개, 그걸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상위 1% 기준인데 그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탑 1%와 이 퍼센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는 값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수가 다르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트 비중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라고 해서 개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수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d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 프로덕티비티에서 Q1 저널의 퍼센트 그리고 탑 1%, 탑 10% 그리고 퍼센트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선택했고 그리고 하단에서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개수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덕티비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논문 수에 관한 거였어요. 아까 임팩트, 저널에서도 임팩트 팩터 같은 거는 사이테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팩트 그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했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사이테이션 임팩트 이거는 논문 수를 피인용 수를 논문 수로 그냥 나누는 거죠. 그래서 논문당 피인용 수 구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테이션 임팩트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픈 액세스 그리고 이제 콜래보레이션은 공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공적 기관에 국가가 2개 이상이면은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저기관이 기업하고 학교나 정부기관이 섞여 있으면은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add 눌러주시면은 콜래보레이션 퍼센트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추가한 것들은 여기 셀렉티드 인디케이터 들어가서 보시면 모두 다 이렇게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순서는 변경하지 않고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완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미국이 지금 논문량이 가장 많죠. 지금 필터를 적용한 거는 아티클 리뷰, 다큐먼트 타입밖에 없고 컨트리로 봤을 때 논문량이 가장 많은 거는 미국입니다. CNCI 1.3, 세계 평균 대비 1, 그리고 세계 평균 대비 1.3배, 그리고 차이나는 1.05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Q1 저널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UK가 싫으시면 잉글랜드만 보시면 돼요. 혹시 제외하실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서 exclude 눌러주시면 제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상위 Q1 저널에 대부분 50% 이상이 Q1 저널에 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UK는 그거보다 더 높고 잉글랜드는 더 높게 나타나네요. 그다음에 상위 1%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 논문을 미국에서 한 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잉글랜드가 2.28%, 그래서 최상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큐먼트인 탑 10%는 상위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역시도 미국이라든지 UK, 잉글랜드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 10% 상위 10% 논문이 한 8.92% 정도 나오게 되고 상위 1%는 웹오 사이언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벤치마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비교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highly cited paper는 ESI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HCR을 선정하는 그 근거가 되는 HCP 비중이겠죠. 그 HCP 비중이 USA에서 1.6% 정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0.87%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수로 했을 때는 한 5천 편 정도 된다. 한국의 HCP는 지금 이 기간에는 한 5천 편 정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논문 수로 피인용 수를 나눈 게 13.09죠. 그래서 지금 논문 수로는 한국이 더 많은 인데 논문 수로는 더 상위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논문당 피인용 수를 하게 되면은 좀 약간 그 조금 처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한국이 조금 낮게 나타나죠. 한 30% 정도로 다른 주요 경쟁하고 있는 주요 연구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은 그래도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구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지수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래보레이션, 뭐 어거니제이션의 컨트리 국가 분석, 우리나라의 상위 1% 논문 비중은 어떻게 되지? 그 기준점이 ESI인지 웹 오브 사이언스인지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분석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어, 그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기관이 궁금해라고 하시면은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Associated Organization을 눌러주시면 한국에 소재한 기관들의 분석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Collaborating Organization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콜래보레이팅 오거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확장되는 결과들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한번 어소시에이티드 오거니제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소재한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오거니제이션 해서 리포커스 또 눌러보도록 할게요. 리포커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좀 전 분석에서 제공을 하고 있던 필터 값은 그대로 다 끌고 오면서 로케이션을 한국으로 지정을 했고 다큐먼트 타입도 요거 두 가지로 지정을 했고 그 연도값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그대로 지정을 해가서 끌고 오면서 이 엔터티 타입만 기관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소재한 연구기관들 중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을 많이 싣고 있는 한국 대학들은 이런 곳들이 있고 정부기관들도 있고 할 거예요. 그거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분석하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 여기서 지수 좀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설정 모드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브라우즈 인디케이터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프로덕티비티 한번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1 저널에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1%, 10% 비중은 어떻게 되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비중과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랐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Q1 저널에 실려있는 논문의 비중 선택해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 상위 1%, 상위 10% 논문 비중 추가했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비중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개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콜래보레이션도 역시 각 기관별로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이랑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궁금하실 수 있죠. 이거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퓨테이션은 저희가 US 랭킹에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아더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아더 클릭해 보시면 오거니제이션에는 그 기관이 소재한 국가 정보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이게 아카데믹, 학교인지 정부인지 기업인지 이런 정보들 추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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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서울대는 참 저희가 다 한국을 지정을 하고 왔죠.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국가 기관이 섞여 있으면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이런 국가 정보도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연세대학교 병원은 헬스로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티클하고 리뷰를 봤을 때 대부분이 대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리서치 인스티튜트, 키스트 같은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도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상위 연구들 1%, 상위 1% HCP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지수 이제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뭔가 비교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레이더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이더 차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지수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 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퍼센트 다큐먼트인 탑 10%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그래프 타입을 레이더 차트로 바꾸고 퍼센트 다큐먼트인 탑 10%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어떻게 이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논문 양이나 피인용 면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 값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Q1 저널에 실려 있는 이 논문 비중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Q1 임팩트 팩터가 높은 상위 25% 저널에 가장 많이 싣고 있는 것도 지금은 서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가장 높은 기관은
고려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차트를 이용을 하시면 그 축도 알아서 좀 조정을 해주고 여러 기관을 한 번에 비교하기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라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추가할 수 있으려면 여기 데이터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보다 이 교육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 기능 좀 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벤치마크 기능은 세계 평균, 국가 평균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기관의 평균을 굉장히 쉽게 구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베이스라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베이스라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벤치마크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조건 있죠.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이 아티클하고 리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논문이 피인용수군요. 피인용수는 이만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논문은 한 1,700만 편 정도가 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이런 이제 절대값은 중복을 제거한 합계가 될 거고요. 이렇게 평균치 값도 다큐멘터리 퍼센트 값들은 이렇게 평균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 세계 평균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은 어떤데 전 세계 평균 대비 우리 기관은 어떻구나라는 정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쉽게.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총 16,000편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1,000편, 우리는 578편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10% 비중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벤치마크 클릭하셔서 베이스라인 for all 아이템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표에서 보고 있는 기관들 있죠? 이 전 세계 평균이 아니라 여기 표에 나타난 기관들의 중복을 제거한 합계 그리고 평균값 대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기 가장 상위에 나타난 세 개 기관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핀투탑이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핀투탑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핀투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정렬 기준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인데 타임즈 사이티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정렬 기준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주로 분석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상단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사실상 4위가 됐는데도 어쨌든 제가 상단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그래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거 트렌드 그래프로 한번 바꿔서 보면은 제가 상단에 고정한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세계 평균이랑 그 올 아이템 평균을 같이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항상 내가 지정한 이 기관들이 항상 상단에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핀투탑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벤치마크 기능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이라는 게 아까 나타나지 않았던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이라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기관의 문서 수를 합한 중복 제거한 합계 구하실 수 있고 이거 클릭하시면 아까 논문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투탑을 해서 합친 것들은 다운로드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이 내가 보고 있는 관심 기관들의 평균값도 이렇게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쉽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벤치마크 기능에 아까 핀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이거 컨트리 리전 베이스라인이랑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이 아까 회색으로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 아이템을 하게 되면은
이 기관들이 소재한 국가들에 대한 평균값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리 베이스라인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단에 고정한 기관이 모두 한국 기관이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의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기관에서 출판을 하고 있는 아티클과 리뷰가 해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왔는지, 한국의 평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국 평균 대비 우리 기관, 전 세계 평균 대비 우리 기관의 성과 분석할 때 벤치마크 기능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 코리아를 해제를 한번 해보고 업데이트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저희 지금 이 미국 기관 있죠.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상단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 기준을 풀고 미국 기관을 상단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베이스라인 USA가 선택되는 거를 계산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국가정보원에서 NA로 나타나는데 그럼 한국 평균 대비 한국과 미국의 총값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 대비 우리 기관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오거니제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저희가 여기 오거니제이션 타입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건 다 필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오거니제이션 타입에다가 대학 병원이 아니라 그냥 병원들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헬스만 클릭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병원들만 나타나게 되고 그 병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 같은 것들 나타났었죠. 근데 나는 이렇게 대학들을 묶어놓은 시스템은 분석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등호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등호를 한번 클릭하시면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카데믹 시스템만 제외하고 모두 분석하겠어 라고 하시면 아카데믹 시스템 제외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분석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핀기는 난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 핀 됐던 기관들 바로 아래 언핀 올이라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언핀 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그 상단에 고정했던 것들 다 없어지게 되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이 분석을 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사실 논문량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기관들끼리 분석을 했을 때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난 좀 제외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논문 수 기준대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논문 수 기준대로 정렬을 하고 나서 나는 한 지금 10만 건 이상은 되는 기관들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최소값을 지정하는 거는 스레숄드였죠. 스레숄드로 넘어가서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아까 어사퍼 다큐먼트는 이 논문에 있는 저자 수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 외의 조건들은 다 이 테이블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그 최소값, 최대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10만 개 이상만 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가 10만 개 이상인 것만 10만 개 네. 보여달라고 하면은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10만 개 미만의 기관들은 다 자동으로 탈락되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18개로 바로 이제 제한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제가 리서처 모듈은 보여드려야 돼서 거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연구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하버드 대학교 클릭하시고 여기서 Affiliated People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ffiliated People 선택해서 리포커스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연구자 데이터는 주의하셔야 될 게 2008년 이후로 그 링크, 그러니까 기관과 저자들의 링크가 제공이 되고 플레인도 2008년 이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데이터는 분석에 사실 좀 활용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 데이터를 좀 어, 이용해 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리서처 모듈로 들어와서 소속 기관 선택하고 다큐먼트 타입 지정해 주면은 지금 리포커스한 결과랑 똑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리서처 모듈에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소속으로 낸 논문들 리스트 여기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분의 논문, 저널, 그리고 볼륨 이슈, 타임즈 사이티드, CNCI, 저널 임팩트 팩터까지 이 한 연구자의 데이터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구자 성과 관리하시거나 하실 때도 이 데이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렸고 이게 연구자 이름이 이렇게 논문의 전체명을 실어놨으면은 저희가 전체명을 새기는 하지만 논문 자체에 전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자로만 실려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연구자라는 것은 이 이름으로 이 소속 으로 이제 낸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이인이 만약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동명이인이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연구자 분석할 HCR을 HCP가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고른다,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연구자에서도 그 설정 인디케이터 들어가서 보시면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개수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d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은 144개 중에서 상위 1% ESI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 논문이 82개나 되는 연구자였던 거죠. 그리고 HCR을 선정할 때 저희가 보는 게 각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HCP가 얼마나 많으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필요 영향력이 높은 분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학교에서 이분이 잠깐 이 리서치 에어리아를 ESI 리서치 에어리아로 변경을 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만약에 HCP 선정 기준 자체가 ESI 연구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 HCP를 기준으로 어떤 분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ESI로 연구 카테고리를 이제 변경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논문 ESI로 클릭한 다음에 논문 클릭해 보시면은 이 논문에 나타난 리서치 에어리아도 ESI 기준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앤 제네틱스라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면 리서치 에어리아를 잠시만요. 연구 분야가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앤 제네틱스였네요. 내가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네, 이렇게 ESI에서 어떤 특정 연구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업데이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보려는 연구 분야에서 피인용수가 많은 분들, HCP가 많은 분들, 연구 성과가 결과가 많은 분들, 웹 오브 사이언스 SCI급 연구 성과가 많은 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너무 욕심을 많이 냈는지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뭐 한두 개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설턴트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장시간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질문이 좀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었는데 다는 제가 오늘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좀 먼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거대 연구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좀 나온 질문입니다. 거대 연구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대 연구는 일단 한 연구에 여러 저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저자 수가 어떤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국가별로 거대 연구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실 달라질 수 있고요. 뭐 100명 이상, 뭐 1000명 이상 이런 것들을 거대 연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분석을 하실 때 어디를 타겟팅으로 하시는지 그곳에서 거대 연구로 정의를 하는 저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쪽 분야는 분야 특성상 워낙에 큰 굉장히 고가의 연구 장비와 여러 가지 실험들이 포함이 되면서 그 연구자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인사이트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걸 알고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북이나 북 챕터는 혹시 어디까지를 기반으로 하는지, 출판사도 네. 상당히 많은데, 출판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지금 SCI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의 시작은 SCI였어요. 사실 SCI2도 아니고 처음에 50년대 시작할 때는 SCI였는데 그 이후로 연구량과 분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SCI급 세 가지 저널 에디션이 이제 확장이 되었고 저널로만 주로 연구 분야들이 출판이 되고 있다가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이 새로운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이런 분야들에서는 컨퍼런스가 주요한 연구 수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컨퍼런스 프로시딩즈라는 거를 SCI급 저널 데이터와는 구분해서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는 것들은 프로시딩즈 페이퍼라는 다큐먼트 타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저널 데이터에 실리는 거는 아티클이나 리뷰 형태의 그런 문서 형태를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사이테이션이라는 거는 북사이테이션 인덱스에도 이 도서 형태,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 쪽에서 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도서도 주요한 연구 수단으로 등장을 하면서 2005년부터는 여기에는 아니면 북 챕터라는 그런 문서 형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 저널 외에도 SCI랑은 상관없이 SCI를 이제 선정하는 팀에서 질적으로는 이미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도서 정보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사실상 실려 있게 되는 거고 인사이트에서 프로시딩즈 페이퍼나 북이나 북 챕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 에디션에 실려 있는 그 논문들과 연구 성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에 색인이 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질문 나왔는데 그거 커버를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는 거는 이제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논문 페이지에 이렇게 저널 정보도 나타나게 되고 저자 정보도 나타나게 되고 기관 정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필드로서 인사이트에 심려지게 색인이 되는 거고요. 펀딩 정보도 마찬가지죠. 저희 펀딩을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인사이트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퍼블리셔도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기준으로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저널, 프로시딩즈 그리고 북을 출판하고 있는 퍼블리셔는 이제 다 실려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퍼블리셔를 근데 이게 사실 이 논문에 퍼블리셔를 뭐 연구자들이 다 통일되게 아니 그 출판사에서 다 통일된 형식으로 적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O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엘스비어를 클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유니파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엘스비어 하에 있는 엘스비어사라고 볼 수 있는 걸 모두 묶어놨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니파이드를 선택을 하면은 엘스비어를 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엘스비어 유니파이드 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엘스비어 유니파이드 되지 않고 엘스비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출판사 정보들을 이렇게 모두 다 분리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판사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그 출판물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데 그걸 좀 더 정제한 거는 퍼블리셔에서 유니파이드를 선택하시면 좀 더 보기 쉽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은 저희가 교육 종료를 하고 내일 레코딩을 보내드릴 때 함께 정리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모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좀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